국민 라디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네, 여러분께서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 라디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그리고 저 매주 목요일마다 교수님 택시비가 너무 걱정이 돼요. 김은교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김은교입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숙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네. 저희 학교에서 오는데 얼마 들었지? 얼마 안 들어요. 아니, 네. 수업도 끝나자마자 막 급한 마음으로. 네, 7,000원 정도 드네요. 지금 계절학기 수업이라서. 네. 지금 이 방송을 듣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수업 끝나고. 혹시 방송을 들으면 성적을 잘 주겠다, 이런 말씀하신 건 아니겠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혹시 네. 학생 여러분의 제보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요. 아유, 농담이죠. 네. 우리 김은규 교수님 저희가 또 몇 개월 동안 같이 방송하면서 훌륭한 인품 저희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익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요. 니체의 이야기를 해봤어요. 예, 이제 인간의 어떤 세 단계, 성장의 세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낙타, 사자, 네. 그리고 예. 아이까지 얘기를 해봤는데 예. 오늘도 또 니체 이야기를 준비해 오셨어요. 그러게 말씀해요. 지난주에 끝났더니 페이스북 메시지로 재미있었다 그런 분도 계셨고 네. 계속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자라투스트 이게 너무 또 모든 분들이 니체만 하면 이게 EBS 방송도 아니고 EBS 아니 저희가 EBS보다 훨씬 뛰어난 지식 컨텐츠를 방송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거죠. 그걸 넘어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넘어서서. 예. 여러 가지 메뉴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아서 네. 또 다양하게 좀 해보려고 하면서 오늘은 자라투스트라와 같은 해에 썼던 비슷한 후기에 썼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니체가 가장 후기에 마지막에 썼던 책입니다. 자기 반자서전이죠. 이 사람을 보라. 네. 이 사람을 보라. 네. 디테일 마지막 저작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왠지 그 모든 철학이 다 응축되어 있을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자서전이라고 반자서전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게다가 제목까지 이 사람을 보라. 예. 정말 심상치 않은 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원래 이 사람을 보라라는 말은 에케 호모라는 말인데요. ECCE 그다음에 인간이라는 호모 이제 보라 인간을 이렇게 나와서 이 사람을 보라. 그래서 신문에서 이런 용어 많이 쓰죠. 네. 차기 대선 주자로 이 사람을 보라. 해가지고 이 사람을 주목하라.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보라. 네. 박원순 이 사람을 보라. 누구 이런 식으로 많이 쓰겠는데 이 단어가 이제 명확히 나온 건 이제 성경의 요한복음 19장 5절에 빌라도가 예수한테 관을 씌우면서 이 사람을 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자기한테 쓰는 거죠. 자기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정말 평생을 고독하게 철학적인 전투장에서 제가 싸우다가 이제 지쳐가 병들어 있는 자기 자신을 한 마리 어린 양에 비유하면서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썼던 것이죠. 글쎄요, 저는 워낙 개인적으로 이 니체라는 철학자에 대해서 상당한 매력을 느끼고 있어서 그런지요. 네네.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굉장히
이 시간이 행복하거든요. 예, 예. 재밌어요. 네. 예, 굉장히 재밌고, 그 다음에 니체를 하면은 거의 현대사상이 니체와 거의 다연관이 되어 있어요. 푸코, 데리다, 뭐, 니체와 연관 안 되는 사람이 없죠. 하이데거, 들레즈, 또, 우리나라에서 니체 좋아하는 또 요즘에 많은 철학자들도 많으시고, 김용옥 선생님도 니체 굉장히 좋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신주 씨도 거의 니체 파죠. 그냥 니체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냥 굉장히 많죠. 이진우 교수님이라든지 포항공대. 그러니까 흔히들 왜 철학하면요. 예. 종교와 확실하게 구별되는 무엇으로 규정을 많이 짓잖아요. 네네. 그걸 혼동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제가 좁은 소견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네네. 니체만큼 종교적인 고뇌를 많이 한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이제 불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텐데요. 네. 이분 책에는 계속 기독교와 불교가 계속 문제되고 기독교는 계속 이제 지적을 받고 또 본래 예수에 대한 형태를 계속 이 사람이 이제 고민하고 있고요. 또 불교도 굉장히 좋아하죠. 불교에 대해서는 거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하지만 불교의 거의 모든 모습을 좋아하면서 또 불교의 단점을 또 지적하기도 하고 그래서 종교적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문장 자체가 굉장히 종교적이죠. 그래서 니체의 책은 철학책이 아니라 문체 자체가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의 소설이라든지 논문 그리면은 이렇게 산을 얘기한다면 산의 초기부터 이렇게 뭐 잔디바지 입고 옷을길 쓰고 이렇게 지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분의 문체는 읽어보셨겠지만 봉우리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이봉우리, 이바위 이렇게 툭툭툭툭 건너가는 축지법 같은 그래서 그런 걸 쓰니까 그 건너가는 방법은 그 책을 읽는 접하는 사람마다 개개인마다 다 다른 생각이 거죠. 다른 거죠. 그렇죠. 예. 자기가 뭐 뛰어가든 날아가든 마음대로 그렇죠. 해봐라. 그래서 그 읽는 독자의 마음에서 그 이야기가 완성되는 책에서 완성되는 형식이 아니라 그런 식의 그 어떻게 보면 선불교와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화두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고 선문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예. 툭툭 던져줍니다. 던져주고요. 예. 예. 자기 자신이 그래서 사실 니체 책을 이해를 못했다고 하실 필요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그 이해했던 부분에 대해 공감대가 그래서 니체 책은 나이 들을 때마다 계속 읽어도 그 느낌이 틀린 것 같아요. 예. 저는 그 처음 알지도 못하면서 초반기에 니체를 책을 갖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읽었는데 거의 못 알아 읽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몇 구절이 또 마음에 남고 20대 말에 읽으면 또 몇 구절이 남고 그런 식으로 또 지금 이 나이 들어서 또 몇 구절이 남고 그래서 읽을 때마다 새로운 맛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렁탕이 이거 다 이 집에서 맛이 다 했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작년에 갔는데 또 새로운 맛이 나고 올해 와서 먹으니까 또 맛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제 고전적인 설렁탕이 되겠죠. 고전적인 냉면이 되겠고. 그렇죠. 예, 매년 먹을 때마다 새롭기 때문에 그래서 니체 책이 그래서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고전인 것 같습니다. 네. 자기 자신을 이야기한 이 사람을 보라. 네. 에케 호모. 네. 네. 원래 사실 이 말이요. 네. 요한복음 19장 5절에서 네.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말이 쓰일 그 당시에는 네.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 네네. 분위기는 어떤 의미였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에케 호모를 썼을 때는 그 빌라도한테 끌려간 거죠, 예수가. 네. 근데 사람들이 막 그 군중들이 이제 그 당시에 그 빌라도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형수랑 예수를 두고 누구를 선택하겠느냐 얘기를 해서 그때 이 사람을 보라 썼었어요. 근데 군중들이 사형수를 죽이고 예수를 살려내시오 그게 아니라 네. 예수를 죽이시오 십자가에 매달아 달아 죽이시오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는 너무너 자기가 사랑했던 그 민중들의 배반을 받죠. 내가 사랑했던 민중들한테 죽여라고 뒤집어지죠. 그 아픔을 겪죠. 그래서 예수는 이제 죽어갑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이 심했겠어요.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걸 갖다 이제 니체 도입을 하면은, 네. 니체는 정말로 그 자기 철학이 자기를 사랑을 했고, 근데 정말로 외면을 받았고, 그리고 이거 썼을 때 이제 44세인데 1888년 정말 뭔가 쫓기듯이 이것을 집필을 했는데 그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 스위스 산골짜기에 아주 외롭게
그 책도 팔리지 않고 그리고 뭐 실업자죠. 직장도 이제 나온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외롭게 아주 외로운 상황에서 마치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듯이 그 보이지 않는 다중으로부터 외면당한 이 사람을 보라. 자기 자신을 아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반대로서는 나도 예수만치 중요한 철학의 인물이다. 이 인류학적인 인물이다. 이런 자긍심도 있었고요. 네. 예. 44세 때. 네. 물론 이런 그 천재적인 철학자와 네. 보통 사람인 저를 비교하는 거 참 부질없고 어리석은 짓이지만 네. 과연 제가 44살이 됐을 때 네. 니체의 반이라 따라갈 수 있을지 살짝 분발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네. 되는데요. 예, 여러 추측을 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우리 문희정 선생님 그 외모로만 보면은 뭐 20대 말인데 그래서 저런 범상치 않은 그 발언은 예. 그러니까 저는 네. 제가 하는 어떤 종교적 고민이라든지 철학적 네. 고민들과 니체와 참 많이 맞닿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유독 감정이입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니체를 생각하거나 니체를 이야기할 때는. 네.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들도 살짝 조금 그런 느낌으로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훨씬 좀 다른 느낌이 아닐까. 왜 우리가 흔히 철학자 얘기할 때요. 네. 칸트의 얘기가 뭐 그렇게 가슴에 와닿거나 감정이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훌륭한 그렇죠. 얘기긴 합니다만. 예. 근데 니체는 조금 다른 철학자라서. 그러니까 문체 자체가 네. 시적이고 문학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철학서라고 느낌을 주는 칸트의 문장이나 하이데거 문장하고는 전혀 틀리죠. 들레지 문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이 사람은 완전 시죠. 시에다가 우리 감정을 움직이죠. 그래서 오늘 그런 문장을 또 몇 개 읽게 될 것입니다. 네. 그 스위스에서 홀로 썼다는 이 사람을 보라. 네. 글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니체에 그래서 주목을 하게 됐던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외롭고 힘들 때 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보라를 썼을 때 네. 네. 유명한 산악 관광지인데요. 생모리츠라는 곳 거기 근처에서 1800m 고지대에서 니체가 썼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 1879년부터 8년 동안 이곳에 머물었는데 여기서 거의 다 썼죠. 즐거운 학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악을 넘어서 도덕의 계보, 우상의 황혼,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 사람을 보라까지. 근데 이제 이 사람을 보라를 이게 1888년 10월 15일 날 써서요. 한 달 만에 썼대요. 11월 13일 날. 와. 거의 한 달 만에 썼는데 너무 슬픈 건요. 그다음에 한 달이 지나서 사고를 당해서 정신이 이제 가신 거죠. 그 완성을 11월 13일 날 했는데요. 두 달이랄까 한 달 반 정도 지난 1889년 1월 3일. 또 7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까를로 알베르토 광장에서 이제 말이 그 영화가 있는데 니체 영화가 있는데 말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가지 못하고 막 움직이는데 주인은 막 가라고 이제 채찍질을 하는데 말이 막 침을 흘리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데 니체가 말을 껴안고 막 말을 위로를 하는 거죠. 네. 자기 같은 모습을 봤을 때도 있고 해석이 많아요. 근데 말이 쓰러져가지고 말에 깔려가지고 네. 그게 니체의 모습이죠. 마지막 모습이죠. 그래서 그 머리를 다쳐서 이제 여러 연구자들이 있는데 정신병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일단은 머리를 다친 상태에서 그다음에 한 10여 년 동안 있다가 이제 50대 중반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이 마지막이죠. 이 책을 쓰고 나서 한 달 반 이후에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니체 최후의 책이라고 이렇게 말해지고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극적일까요? 그렇겠죠. 소설 같아요. 윤동주, 니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미리 자기의 종말을 아는 것처럼 최후의 자서전을 쓴 거예요. 마치 정말 윤동주가 자기의 쉽게 쓰여진 시, 네. 그다음에 참회록 이런 게 그냥 완전히 유서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최후의 악수 뭐 이런 구절들 나오잖아요. 최초의 만남 뭐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참 이런 현인들은 자기의 삶을 꿰뚫어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사람이 이 글을 썼을 때
이제 코바치봉이라고 3,451m니까 이거 뭐 우리 지리산보다 2배 정도 높은 아주 높은 산이죠. 높은 산이에요. 예, 진짜. 거기서 이제 글을 써서 또 그 산을 가끔 산책하고 여러분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도 나오고 이제 제가 있던 그 스위스 검색하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니체의 산으로 부르는 애칭이 불리는 그 코바치봉이라는 곳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을 보라를 집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문 선생님께서 좀 멋있는 배경음악으로 네. 낭송을 해주시겠지만 책 군데군데 이 산을 비유할 만한, 산을 우리가 연상할 만한 좋은 곳에 썼구나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책의 한 부분을 읽어주실 부분은 이 공기로 비유하는 거죠. 네. 아주 맑은 공기, 스위스의 맑은 공기. 그래서 강렬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맑은 공기를 가지고 있고 책도 아주 맑은 공기를 가지고 있다. 그 높은 산의 정신이다. 이런 비유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배경을 아시면은 이런 맑은 공기라든지 찬 기운이라든지 이런 단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배경에서 나왔구나. 그런 생각을 들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낭송을 우리가 선생님 하나 하고 제가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사실은 똑같은 문장이에요. 우리 문 선생님께서 낭송해 줄 문장은요. 책세상 출판사에서 번역한 버전이고요. 똑같은 부분인데 제가 낭송할 부분은 예정에 청아 출판사에서 했던 번역이에요. 근데 이제 문 선생님께서 낭송해 줄 부분은 독일어를 직역을 한 것이고요. 청아 출판사 번역본은 이제 일본어와 중역을 했는데 의역을 한 부분이 좀 쉬워요.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직역한 부분을 낭송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이어서 네. 의역한 부분을 부르면은 여러분들이 좀 느낌이 새롭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유자적하게 태양빛 아래 있는지, 어찌나 자유롭게 사람들은 숨쉬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사람들은 자기 발 아래 두고 있다고 느끼는지,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철학, 내가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는 철학은 얼음과 높은 산에서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얼마나 평화롭게 자리 잡고 있는가? 숨쉬기는 또 얼마나 자유로운가? 발밑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는가? 철학은 얼음으로 뒤덮인 높은 산에서 자발적으로 사는 것이시라. 교수님. 네. 이 시간이 네. 저 순간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우리가 갑자기 지금 높은 산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갑자기 이 스튜디오 안에 공기가 확 달라진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그 공기가 아주 맑아진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오늘 비가 오지만, 예? 야, 비가 오는데도 이 방송을 이렇게 다 방 안에서 많이 들으시네요. 우리 출첵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죠? 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김은규 교수님은 여러분의 댓글에 굉장히 민감하시고요. 댓글 숫자에 민감하다고 얘기하는 게 정확하겠네요. 여러분, 아닙니다. 듣고 계시면 듣고 계신다고 저 듣고 있어요. 라고 한마디라도 올려주셔야지 김은규 아니요, 교수님이 이제 좋아하십니다. 좋아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가 말 틀리면 지적도 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몇 번 지적을 해주세요. 몇 분이. 그 다음에 발음이 나쁘다 뭐 이런 거라든지. 예, 그래서 아니, 감히 그런 지적을 네.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사진도 올려주시고, 이런 거 이제 네. 같이 그래서,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여기 그 게시판에 들어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죠? 국민 TV 검색해서. 팟빵을 하시면 돼요. 예, 팟빵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네. 옆에 그 오른쪽 상단에 보면은, 예. 국민 라디오 생중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게시판을 예. 보실 수 그렇죠. 있나요? 예. 사진 자료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렇죠. 같이 공부하면서 나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과 홍콩과 LA와 일본과 이렇게 국제적인 공부를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그럼요. 그래서 이 자유 게시판 보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교수님 또 이렇게 출석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이분은 또 고양이 모양으로 지금 듣고 계신 모양이에요. 지금 엄청난 분들이 내추럴 팔레트는 또 고양이를 올리셨어요. 예, 잘 듣고 계시다고 지금 다들. 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부분 마지막 부분인데요. 내가 지금까지 이해하고 있는 철학, 내가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는 철학은 얼음과 높은 산에서 자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자발적이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자발적. 예. 교수님 항상 강조하시는 거 있어요. 주체의 그렇죠. 삶. 예, 예. 단독자라고 그렇죠. 그러는데 단독자라는 단어가 실제로 많이 나와요. 예, 니체에게서.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완전 학술화된 것이 이제 키에르케고르인데요. 네. 근데 우리 전번에 지난 시간 반성하자면 짜라투스트라에서 나오는 그 초연의 모습은 우리 4페이지 정도 같이 읽었는데 어린아이는 그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때 뭐라고 읽었었죠? 어린아이는 순진무구여 망각이며 새로운 시작, 놀이, 제 힘으로 돌아가는 바퀴이며 최초의 운동이자 거룩한 긍정이다. 예, 저는 이거 니체 강의할 때는 그냥 암기하듯이 이렇게 학생들하고 하는데 정말 어린아이는 순진무구라는 게 한글 번역이 이게 순진무구라는 말이 좀 다가오지 않은데요. 사실 원어를 보면 운슐트, 죄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죄의식이 없다. 자유롭다는 거죠. 죄의식이 없고 그다음에 잘 잊고 그러면서도 새로운 시작을 하고. 근데 이 자발적으로 높은 산에서 혼자 있는 듯이 그래서 그림이 있는데 여러분 보면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높은 파도가 치는데 높은 산에서 탁 서 있는 니체의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독자의 모습을 니체는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서문에 보면 서문이 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4장의 마지막 부분이 나의 작품 중엔 짜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가 나에게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 네. 그것으로 나는 인류에게 가장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물을 안겨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짜라투스트라는 제5복음서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있고 그다음에 짜라투스트라 복음서다. 굉장히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긍심을 가졌죠. 근데 여기서 이제 서문에서 강조하는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한번 교두교두를 읽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네. 교두교두를 읽어보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네. 음악관계 읽을 텐데 이 단독자를 얼마나 강조한 건지. 그러니까 종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요. 자기 자신이 어떤 교주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단독자로서 이 그렇죠. 어려운 세상에서 서서 이겨나가면서 스승 없이 스스로 스승이 되어서 나가기를 바라고 있었죠. 그것을 우리 문 선생님과 제가 교대를 읽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이니. 나를 떠나가거라. 그리고는 짜라투스트라는 거부하라. 아니, 차라리 더 좋은 것은 그를 부끄러워하라. 그는 너희를 속였을 테니. 친구를 미워할 줄 알아야 한다. 너희가 언제나 제자인대로 있다면 너희는 스승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월계관을 빼앗고 싶지 않으냐.
너희는 짜라투스트라는 믿는다고 말하느냐? 그러나 짜라투스트라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너희는 나의 신자이다. 그러나 신자가 되어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저는 지금 제가 네. 불교 경전을 읽고 있는 건지 착각을 했어요, 순간적으로. 그렇죠. 예, 부처님이 하신 말씀과 어쩜 이렇게 닮아 있나요? 제가 적어왔죠. 법화경에 있는 그 밑에 구절을 거기 그 아라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거기 한번 우리 문희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어, 어느 때? 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는 왕사성의 기사굴상 가운데서 큰 비구대 중 12,000인과 함께 계셨다. 이들은 다 아라한으로서 모든 번뇌가 이미 다하여 다시는 번뇌가 없고 자신의 이로움을 얻었으며 모든 존재의 결박으로부터 벗어나 마음의 자유로움을 얻은 이들이었다. 네.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제가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라한이라는 존재는 불교에서 수행의 단계가 4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 수다원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가장 그 최고의 단계, 아라한. 부처가 되기 바로 직전의 단계를 아라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요런 것들이 이제 불교적 사유에서 얻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보면은 이 고은 선생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요. 고은 선생님이 이제 불교 신자라고 얘기하기도 좀 우리 뭐 그 정도 되면 급이 다른 거죠. 그렇죠. 굉장히 조예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한테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이제 감옥에 계실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제가 여쭤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연세대 그 교훈인데요. 학교 교훈. 근데 번역을 기가 막히게 했다는 거예요. 자유하게가 아니라 자유케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흉내 있잖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고은 선생님 발음이 있잖아요. 네. 선생님 발음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단독자로서 자유케 되는 건지. 근데 그렇게 그 석가나 예수님께서 이게 단독자로서의 가르침이 있는데 꼭 어디 속하지 않으면 자유로움을 못 얻는 그런 인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은 사실은 어딘가에 늘 속해 있으려고 하죠. 그게 뭐 종교일 뿐만 아니라 뭐 네네. 본인이 추구하는 돈일 수도 있고요. 네. 그렇죠? 본인이 추구하는 무언가일 수도 있는데 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본인들이,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런 것들이 속박되어 있는지조차도 잘 모른 채로 예,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 책의 목차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임승수의 자변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금요일날 그렇죠. 하는. 예. 선생님 목차 아시죠? 목차 좀 읽어주시죠. 그 목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책에서. 예.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을 보라. 니체의 이 책의 목차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와. 첫째,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지. 네. 둘째, 나는 왜 이렇게 영리한지. 네. 셋째,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쓰는지. 네. 넷째, 나는 왜 나는 하나의 운명인지. 다섯째, 전쟁 선언. 여섯째, 망치가 말한다. 네. 그래서 뭐 이제 이걸 보고 너무 잘난 척이 하는 건 아니냐, 좀 도른 상태가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저는 니체 정도면은 뭐 용인해 줄만 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걸 이제 나는이라는 단어에다가 예. 나의 철학은이라고 다 바꿔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 철학은. 나의 철학은. 내 생각은. 왜 내 생각이 선명한지 내 생각식으로 하는 것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가요. 네네. 천상천하 유아독존에서 그 나자와 예,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의미가 약간 다른 건가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들. 그러니까 잘난 척이 아니라 네. 우리가 말하는 뭐 이른바 자뻑이 아니에요. 이거 내가 생각하는 뭐 그래서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 공동체적인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 나자가 굉장히 그 소중한 존재로서 네네. 독립자, 단독자로서의 그 의미라는 그렇죠. 거죠. 예. 디오니소스적인 그 생각을 가진 나와 같이 디오니소스적인
생각을 가진 긍정적인 사람들, 예스맨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그 낙타적인 인간이 아니라 네. 운명을 이겨나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의미를 나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 나라는 이름을 갖다가 예를 들면 문희정 왜 이렇게 현명한지, 문희정은 왜 이렇게 영리한지 이렇게 해서 읽어도 되는 거죠. 기분 굉장히 좋은데요. 문희정은 왜 이렇게 좋은 책들을, 좋은 방송을 하는지. 예? 예,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문희정은 망치다, 뭐 이렇게. 예. 그렇게 바꿔서 읽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갖다 자뻑이라고 읽기보다는 어떤 단독자들의 그 삶의 자부감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요. 네. 이 목차에 나온 게 키워드예요. 아젠다예요. 네, 이것도 굉장히 독특해요. 왜 네. 이렇게 선정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현명성이란 무엇인가. 네. 두 번째는 이제 왜 이렇게 영리한다는 게 무엇인가. 천재에 대한 니체의 천재관 또는 책관 이런 게 아니라 책이라는 게 어떻게 써야 되는 건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운명, 이 사람이 생각하는 철학적, 우리 사투자로, 예전에 사투라고 그랬는데 사상투쟁. 네. 사투라고 했었죠. 80년대. 그거하고 그다음에 망치라는 게 뭔지. 이런 식으로 책을 좀 읽으면은 이걸 단순히 니체의 그 잘난 척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나의 대입을 시켜가지고 내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자, 그렇다면은, 네. 이게 단순히 잘난 척이 아니다라는 걸 저희가 조금 네네.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왜 첫째 장부터 나는 왜 이렇게 현명한지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현명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이는데 네. 먼저 아버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자기 아버지가 이제 좋은 목사였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부감을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글 쓰는 것이 아버지에 대한 잘난 척이 아니에요. 그 부분만 읽으면 안 되는데, 자기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요. 근데 그 부분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제 가면은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네. 자기 부모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생략적인 아버지를 넘어서 어떤 계보학적인 아버지까지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얘기를 하려고 처음에는 생략적인 얘기를 하다가 나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아버지가 36세에 타계했는데 그는 섬세하고 상냥했지만 병약했다. 그렇지만 아주 좋은 아버지였다. 이런 목사로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어머니와 누이 동생에 대해서는 아주 최고의 순간을 방해하는 그런 좀 비판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자기 부모를 닮는다는 것은 비천함을 표현해주는 가장 강력한 표시이다. 좀 더 고귀한 본성의 소유자들은 그들에게로 가장 오랫동안 모아지고 아껴지고 축적되어야만 했던 그들의 근원을 무한히 계속 소급해간다. 위대한 개인들은 가장 오래된 사람들이다. 내가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율리아스 카이사르가 내 아버지일 수도 있으리라. 아니면 알렉산더. 이 내 몸에 육화된 디오니소스가 이것을 쓰고 집필하고 있는 이 순간 우편 배달부가 내게 디오니소스의 머리를 배달한다. 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거는 단순하게 어떤 육체적인 아버지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온 평생을 해서 존경하는 어떤 사상체계. 그것이 아버지일 수도 있고 그런 아버지를 모셨을 때 내가 영리한 존재가 된다는 이야기겠죠. 네. 그 모든 훌륭한 분들의 집약체가 바로 나다. 네네네. 그들의 집약된 그 현명함이 오롯이 나에게로 전달되었다. 네. 이거는 단순히 니체의 어떤 잘난 척이라기보다는 우리 모두가 하고자만 하면은 그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참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내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묶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내 아버지가 뭐 재벌이야. 내 아버지는 뭐야. 이게 거기에 묶여 있는 거 아니라 이 사람은 자기의 더 큰 아버지의 얘기를 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가장 오랫동안 모아지고 아껴지고 축적되었던 고귀한 본성의 아버지. 이런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것이 그런 아버지를 우리가 가지고 또 살아가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될 수 있으려면요. 예. 자존감이 강해야 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저보고 아니요. 무섭게 보시면서 아니 그게 아니라 자존감을 가지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최근 예. 들어서 이렇게 예. 가정 환경이라든지 부모님이라든지 이렇게 타고난 것들 내가 어찌할 그치. 수 없는 부분을 예. 이유로 굉장히 네.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세상이잖아요. 요즘 네네. 사회가 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왜 그 사람의 가정 환경을 주로 살피게 되고 성장 배경을 살피게 되는데 네네.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거기에 묶여 있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아주 또 재밌는 문장이 톡톡 쏘는 문장이 네.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문희정 아나운서 그냥 읽어주시겠어요? 이게 있네요. 내가 바젤 교육고등학교에서 그리스어를 7년간 가르치는 동안 나는 벌을 줄 필요를 느끼지 않았다. 가장 게으른 학생도 내 수업에서는 열성적이 되었다. 야, 이거 쉽지가 않죠. 가장 게으른 학생도 내 수업에서는 열성적이 되었다. 그러니까 니체는 그 게으른 학생의 모습마저도 그대로 열성적으로 느낀 걸까요? 아니면 이 학생이 실제로 니체한테만 그랬을까요? 이거 두 가지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렇게 봐주면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학생들이 있었어요. 니체가 병들었는데도 끝까지 와가지고 네. 그 대필해준 그 제자들이 많아요. 와가지고 정말 존경하는. 정말 존경해서 끝까지 몇 학생이 있어요. 그 이름을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 그 니체 극장이라고 아주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우리 한겨신문 그 기자분이 쓰신 거. 그 책이 참 좋아요. 그 책이 보면 제자들이 나와요. 끝까지 그 스위스까지 가서 니체 책을 써드리고 이 병이 걸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런 학생들이 있었을 것 같고 또 자기가 보기에도 그래서 저는 가장 게으른 학생도 내 수업에서는 열성적이 되었다. 저는 이 구절 읽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 이런 수업을 해야 되는데 또 이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죠. 예. 그렇게 이 방송을 듣다가도 말이야 누워 있다가도 힘이 나고 이래야 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지 모르겠네. 그러셔야 할 텐데 여러분 누워 있다가 또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 계시겠네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 계속 지금 얘기하는 것이 현명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현명함에 대한 이야기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동정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누굴 동정하고 그런 게 있는데 그 부분 한번 좀 선생님 읽어주시겠어요? 동정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가장 좋은 현명한 인간관계를 이 사람은 친구라고 명칭합니다. 이거 아주 초기작부터 그래요. 친구.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문 선생님을 높이 생각하면은요, 뭘 드리면 아첨이 돼버려요. 근데 낮게 생각하면은 구제를 하는 격이 돼버려요. 친구가 되면 이렇게 나누는 거. 예. 그러니까 저는 트위터는요, 좀 약간 니체적이지 않고 비민주적인 것 같아요. 팔로우를 하고 이렇게 되는데, 페이스북은 마파를 하잖아요. 네. 마파리하고 서로 같이 패친이 되죠. 친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민주적이고 니체가 얘기했던 인간적인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동정은 데카당에서만 덕의 일종이다. 나는 동정하는 자들을 비난한다. 그들에게서는 수치심, 경외감, 거리를 느끼는 민감함이 쉽사리 사라졌다고. 동정은 순식간에 천민 냄새를 풍기고 무례한 태도와 혼동될 정도로 비슷하게 보인다고. 위대한 운명에, 상처 입은 고독에, 중대한 죄에 대한 특권에 동정의 손길이 뻗치게 되면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즉시 파괴적이 된다고 말이다. 동정을 극복하는 것을 나는 고귀한 덕목의 하나로 친다. 이 동정이라는 걸 할 수 있으려면요. 네. 내가 어느 정도 상대보다 낫다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심이 살짝 깔려 있어야 부모나 되거든요. 엄마나 하여튼 누굴 볼 때 동정한다고 생각하면 이제 인간관계가 안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정말 친구로.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학생들하고 친구가 되고 싶고. 네. 우리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다 친구가 돼야 돼요. 이렇게 다. 서로 친구가 되고. 그게 좋은 관계 같아요. 저는 제일 친한 이제 후배가 8살 차이예요, 저랑.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제가 그 친구한테 한 말이 있어요. 예. 너랑 내가 여기서 8살 차이가 나지만 이렇게 신체적으로 신체는 나이가 있지만 영혼은 나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몇 년생이야? 언제 태어났어? 이게 있을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 나이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영혼에는 나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부분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불교에 대해서 니체가 얘기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이 이야기 읽기 전에 그 바로 제가 지금 이 사람을 보라 하면서 생각했던 음악이 있어요. 쇼생크의 탈출에서 그 피가로의 결혼 연주하는 분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로 저는 그 이 사람을 보라의 그 주인공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나오는 이 주인공이. 네. 가장 어려운데 거기서 아이 같은 짓을 하잖아요. 명랑하게 교도소 안에서 네, 금기시되던 일을 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2주간 이제 따로 이제 독방에서 갇히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니체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떤 혹독한 삶에 있어서도 거기서 명랑성을 잊지 않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다 모든 사람을 친구로 생각한 거죠. 이 사람 교도관도 미워한 게 아니죠. 교도관에게도 이 음악을 들려주고 정말 폭력 있고 이런 교도관들에게도 그다음에 또 아픔을 겪고 있는 모든 그 자기 동료 수감자들에게도 이 음악을 들려줬던 것이죠. 한번 들어보시고 또 계속해서 이제 니체의 불교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I tell you, those voices soared, higher and farther than anybody in a great place dares to dream. It was like some beautiful bird flapped into our drab little cage and made those walls. Andy got 2 weeks in the hole for that little stunt. On your feet.
예. 저희가 그 쇼생크 탈출의 실황, 이렇게 영화의 한 부분을 전해드렸어요. 그제 오픈 더 도어를 하면서 막 때리겠다 무서운 눈으로 하는데 네. 그 짧은 순간 있잖아요. 웃으면서 오히려 볼륨을 크게 하잖아요. 예, 네. 그것이 이제 운명의 맞붙어 싸우는 니체 같은 모습들을 제가 쇼생크 탈출에서 이 부분을 딱 해서 제가 이제 들레지 얘기할 때 애벌레 할 때는 윤도현의 내 모습이 보이지 나는 않아. 나비. 네. 그 노래를 틀어주고요. 또 이 부분 설명할 때는 이렇게 학생들한테 쇼생크 탈출을 좀 보여주곤 해요. 요런 그 명랑성의 힘, 굴하지 않는 어느 곳에 있든지 요 장면을 잊지 말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시간이 우리가 길지 않아서 우리 하는데 불교에 대한 태도가 좀 앞부분에 좀 나와요. 네. 그래서 불교에 대한 얘기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니체가 네네. 보는 불교관.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선생님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불교의 효력과 원한에 대한 승리는 상호 의존적이다. 불교는 영혼을 원한으로부터 아예 해방시켜버린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회복에 이르는 첫걸음인 것이다. 적대는 적대를 통해서는 종결되지 않고 우호를 통해서 종결된다. 이것이 부처의 가르침의 서두에 위치하고 있다. 이게 기본이죠.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복수를 복수로 갚는 것이 아니라 예. 그러니까 기독교 같은 경우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대상이 원수가 있는데 유마경에 보면은 원수 자체가 없다고 그렇죠. 그런 구절이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고 또 예를 들면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해가지고 이 바늘구멍이라는 좁은 문의 이야기가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그 기독교는 그 예수와 함께 그 어려움을 같이 이겨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요. 불교 같은 경우는 단독자로서 자기가 고통을 막 부딪혀버리는 그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그 니체의 생각에서는 기독교가 잘못된 기독교죠.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본래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노예도덕화되었다. 그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 자유의지라고 그럴까 주인 도덕이 굉장히 강화된 부분이 있다 그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도 니체가 불교에 대한 불만을 가졌었죠. 그 붓다의 가르침에서 수동적 허무주의의 유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 힘의 의지라든지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것이 약하다. 그래서 이제 니체 철학의 한 중요한 화두인 그 위버 맨시라는 시각에서 봤을 때는 네. 체념과 자기 부정의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제가 좀 봤을 때는 불교라는 것이 워낙 많잖아요. 우리 뭐 예를 들면은 뭐 대승불교, 소승불교뿐만 아니라 나라마다 또 불교적 특성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미륵불교라든지 이런 거는 또 미륵불교 같은 경우 보면은 어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어떤 힘의 의지가 정말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니체가 자기가 봤던 어떤 좁은 의미의 불교에 대한 좁은 의미의 비판이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불교에서는 깨달은 자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이미 깨달아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가장 간단하게 이성계와 무학대사의 그 예. 대사로 많은 분들이 알죠. 대화로. 네. 그러니까 뭐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불교라는 것이 그런 종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눈에 분명히 수동적으로 허무하게, 그러니까 니힐리즘적인 측면하고 그다음에 그냥 유약해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복수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바트, 예. 제가 지금 얘기를 하다 좀 흥분했어요. 어떡하지? 아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제가 들으면서 배우고 있고요. 우리 한 분이, 오늘 문희정 아나운서가 철학자가 되셨다고 오늘. 아니, 이렇게 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니체가 또 불교 얘기를 하니까요. 저 지금 신이 나가지고요. 군산 양이 아베께서 문중전 철학자 같아요. 이렇게 쓰셨습니다. 또 정말 힘이 난다고 써주셨고요. 아유, 예. 고맙습니다. 예. 이 말씀하시죠, 계속. 네. 아니, 그 단계를 조금 한 단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같은 상황도 약간 다르게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불교가 그렇게 수동적 허무주의와 유약함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마저도 불교에서는 수용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전히 열려 있는 거죠. 네네네. 네. 예. 그래서 정말 불교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전달이 되고 있어요. 담겨 있고. 근데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다 끝나가네요. 8분밖에 안 남았네요. 시간이. 5분이요. 5분 남았네요. 네.
그 망치라는 장이 있는데 사실은 기록을 못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망치라는 부분하고. 그러니까 맨 마지막 장이 망치가 말한다예요. 예, 전쟁 선언하고 망치가 네. 말한다를 못 썼어요. 아. 왜 나는 하나의 운명인지 거기까지 쓰고 잠깐 이제 뭐 산보를 나갔는지 그랬는데 사고를 당한 거죠. 그 부분이 없어요. 근데 이제 망치라는 부분을 제가 좀 그것만 말하고 5분 내로 마칠까 싶은데요. 그 우상의 황혼 표지에 부제로 써 있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떻게 망치를 들고 철학하는지, 어떻게 망치를 들고 철학하는지. 그러니까 철학과 망치는 언뜻 매치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망치로 지금까지 플라톤, 소크라테스, 쇼펜하워 이걸 다 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부셨죠, 평생. 그래서 이 마지막 장을 망치의 이야기를 쓴 거예요. 마지막 장을 망치의 얘기를 써서 망치가 말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망치란 얘기죠. 쓰려고 그랬는데 못 쓴 거죠. 그러면은 네. 어떤 부분,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가요? 네, 없어요. 목차만 목차에만 이름이 있고. 목차에만 전쟁 선언 있고 그다음 망치가 말한다가 있군요. 예, 그다음에 글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그 뭐라고 썼냐면 이제 나의 망치는 저 형상을 가둬두고 있는 감옥을 잔인하게 때려 부순다. 돌에서 파편이 흩날리고 있다. 무슨 상관인가. 그리고 이제 아마 이런 부분이 아주 막 쓰려고 들어갔을 텐데 그 전쟁 선언이란 부분 있죠. 네. 그걸 아마 썼다면 이런 부분을 썼을 거예요. 니체의 우상의 황혼에 나오는 부분인데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작은 책은 중대한 선전포고다. 그리고 캐내는 대상이 되는 우상은 이번에는 한 시대의 우상들이 아니라 영원한 우상들이다. 여기서는 마치 소리 굽새를 가지고 치듯이 이 영원한 우상들을 망치를 가지고 치게 될 것이다. 그렇죠. 오히려 배운 사람들이 우상 속에 갇혀 있는 수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잘못된 고정관념들.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좀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페이스북이나 메시지도 좋고 선생님 틀리면 늘 지적해달라고. 실제로 지적해주는 학생들이 굉장히 고마워요. 선생님, 제 생각은 틀려요. 저는 그런 학생이 굉장히 고마운데 혹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망치든 그 신문로 일가에 네. 망치질하는 사람이라고 큰 동상 보신 적 있어요? 당연하죠. 이거 새벽에 지나가다가 밤에 보면 무섭습니다. 예. 흠칫 놀랍니다. 이게 예. 조나단 브로프스키라는 분의 작품인데요. 이분은 정말 여러 나라에 이렇게 망치질하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거대한 이거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네. 가끔 이렇게 움직여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저는요 정말 지금 알았어요. 교수님이 요 그림을 가지고 와서 예. 이 의미를 알았지 도대체 왜 도심 한가운데 저걸 해놨지라는 생각했거든요. 이제 또 올려주실 텐데 찾아서. 조나단 브로프스키 치시면 나옵니다. 망치질하는 사람 신문로 일가에 있는 거. 이거 보시면 저는 왔다 가면은 저게 니체구나. 저게 니체구나. 어떡하죠? 이제 이 방송을 함께 하신 많은 분들이요. 네네. 지나가면서 니체다 이럴 것 같아요. 아니 그 작가가 저게 니체라고 이렇게 쓰신 적은 없고요. 제 생각입니다.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학생들에게 니체가 했던 것은 저런 망치질 같은 일을 했다. 우리의 기존 고정관념들,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던 것을 갖다가 깨야 된다. 네. 근데 엑스터시라는 라틴어 자체가 그거거든요. 엑스터시 그러면 요즘에 약국에 가면 이상한 환각약인데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요. 작은 나가 큰 나가 되는. 원래 라틴어 의미가 큰 나라는 뜻이에요. 큰 나. 예, 작은 나가 깨지고 큰 나가 되는. 그러니까 외부적인 것도 깨부시는 것도 좋겠지만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것도 깨부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이 정부에서 하려는 이 적폐를 깨트리겠다는 것도 깨트려야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좀 가능할지 모르지만 네. 깨트리셨으면 좋겠어요. 네, 내추럴 파레트님이 올려주셨네요. 금방 또 올려주셨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잘못된 시스템 이런 것도 좀 서로 깨트리고 잘못된 걸 우리가 다 한번 망치로 깨트려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같이 생각하면서 니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동시에 내 안에 작은 나도 끊임없이 깨부시려는 노력. 하지만 그 깨어진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가질 필요 없겠죠, 교수님? 네. 네. 자, 우리는 그 깨부심을 감당할 능력이 충분히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문규 교수님, 오늘도요, 저희에게 정말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교의 일시적 순간은 다음 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